마음속에 불만과 동경을 가득히 담은 이 화공은 저녁살을 씻으러 소쿠리를 옆에 끼고 시내로 더듬어 갔다. 가다가 문득 발을 멈추었다. 우거진 소나무 틈으로 보이는 시냇가 바위 위에 웬 처녀가 하나 앉아있다. 솔가지 틈으로 내리 비추이는 얼럭지는 석양을 받고 망연히 앉아서 흐르는 시냇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웬 처녀일까? 인가에서 꽤 떨어진 이곳, 사람의 동리보다 꽤 높은 이곳, 길도 없는 이곳, 아직껏 30년간을 때때로 초부나 목동의 방문은 받아본 일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취를 받아보지 못한 이곳에 웬 처녀일까? 화공도 망연히 서서 바라보았다. 바라볼 동안 가슴에 차차 무거운 긴장을 느꼈다. 한 걸음 두 걸음 화공은 발소리를 감추고 나아갔다. 차차 그 상거가 가까워감을 따라서 분명하여 가는 처녀의 얼굴. 화공의 얼굴에는 피가 떠올랐다. 세상에 드문 미녀였다. 나이는 18. 그 얼굴 생김이 아름답다기보다 얼굴 전면에 나타난 표정이 놀랄만치 아름다웠다. 흐르는 시내에 눈을 부었는지 귀를 기울였는지 하여간 처녀의 온 주의력은 시내에 모여 있다. 커다랗게 뜨인 눈은 깜빡일 줄도 잊은 듯이 황홀한 눈으로 시내를 굽어보고 있다. 남벽의 시냇물에는 용궁이 보이는가? 소나무 그루에 부딪혀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앞머리를 약간 날리면서 처녀가 굽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처녀의 공상과 정열과 환희가 한꺼번에 모인 절묘한 미소를 눈과 입에 띠고 일심불란히 처녀가 굽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아, 화공은 드디어 발견하였다. 그새 10년간을 여왕의 길거리에서 혹은 우물가에서 내지는 친잠 상원에서 발견하여 보려고 애쓰다가 종래 달하지 못한 놀랄만한 아름다운 표정을 화공은 뜻 안 한 여기서 발견하였다. 화공은 걸음을 빨리 하였다. 자기의 얼굴이 얼마나 더럽게 생겼는지 이 처녀가 자기를 쳐다보면 얼마나 놀랄지 이 점을 온전히 잊고 걸음을 빨리하여 처녀의 쪽으로 갔다. 처녀는 화공의 발소리에 머리를 번쩍 들었다. 화공을 바라보았다. 그 무한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기묘한 눈을 들어서 가슴이 무득하여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망설이며 화공이 밤 벙어리 같은 소리를 할 때에 처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오니까? 여기가 어디? 여기는 인한상록 이름도 없는 곳이지만 너는 웬 색시냐? 네. 문득 떠오르는 적적한 표정. 더듬더듬 시내를 따라왔습니다. 화공은 머리를 기울였다. 몸을 움직여 보았다. 무한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처녀의 눈은 그냥 움직임 없이 커다랗게 뜨여 있기는 하지만 어디를 보는지 무엇을 보는지 알 수가 없다. 드디어 화공은 부르짖었다. 너 앞이 보이느냐? 소경이옵시다. 소경이었다. 눈물 머금은 소리로 하는 이 대답을 듣고 화공은 좀 더 가까이 갔다. 앞도 못 보면서 어떻게 뭘 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처녀는 머리를 푹 수그렸다. 무슨 대답을 하려는 듯 하였으나 화공은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화공으로 하여금 저기 호기심을 잃게 한 것은 처녀의 얼굴에 아까와 같은 놀라운 매력 있는 표정이 없어진 것이었다. 그만하면 보기 드문 미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까 화공이 그렇듯 놀란 것은 단지 미인인 탓이 아니었다. 그 얼굴에 나타난 놀라운 매력에 끌린 것이다. 불상도 하지. 저녁도 가까워오는데 어둡기 전에 집으로 내려가거라.
이만치하여 화공은 처녀를 포기하려 하였다. 이 말에 처녀가 응하였다. 어두운 것은 탓하지 않습니다마는 황혼이 매우 아름답다지요? 그럼 아름답고 말고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황금빛이 서산에서 줄기줄기 비추는구나. 거기 새빨갛게 물든 천하, 푸르른 소나무도 남빛 바위도 검붉은 나무 그루도 모두 황금빛에 잠겨서 황금빛은 어떤 것이고 새빨간 빛과 붉은 빛이며 남빛은 모두 어떤 빛이 오니까? 밝은 세상이라지만 밝은 빛과 붉은 빛이 어떻게 다르십니까? 이 산 경치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더듬어 왔습니다마는 바람소리, 돌물소리, 귀로 들리는 이 소리밖에는 어디가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차 다시 나타나는 미묘한 표정, 커다랗게 뜨인 눈에 비치는 동경의 물결. 일단 사라졌던 아름다운 표정은 다시 생기기 비롯하였다. 화공은 드디어 처녀의 맞은편에 가 앉았다. 이 샘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바다가 있고 바닷속에는 용궁이 있구나. 칠색 비단을 감은 기둥과 비치를 아로새긴 돛돌이며 황금으로 만든 풍경, 진주로 꾸민 문설주. 마주 앉아서 엮어내리는 이 화공의 이야기에 각일각 더욱 황홀하여 가는 처녀의 눈이었다. 화공은 드디어 이 처녀를 자기의 오막살이로 데리고 갈 궁리를 하였다. 내 용궁 이야기를 들려주마. 너의 집에서 걱정만 안 하실 것 같으면. 화공이 이렇게 꼬일 때 처녀는 그의 커다란 눈을 들어서 유온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네 부모는 병신딸 따위는 없어져도 근심을 안 한다고 쾌히 화공의 뒤를 따랐다. 일사천리로 여기까지 밀려오던 여의 공상은 문득 중단되었다. 이야기를 어떻게 진전시키나. 잡념이 일어난다. 동시에 여의 귀에 들려오는 한 절의 유행가. 여는 머리를 들었다. 저편 뒤 어디 자빈들이 온 모양이다. 그 분유가 무의식 중에 귀로 들어와서 여에 집중되었던 머리를 헤쳐놓는다. 귀찮은 가사들이여, 저주받을 가사들이여. 이 저주받을 가사들 때문에 중단된 이야기는 좀채 다시 모이지 않았다. 그러나 결말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으랴. 되었던 결말은 지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화공은 처녀를 데리고 제 오막살이로 돌아와서 용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동안의 처녀의 얼굴을 그대로 그려서 10년 내의 숙망을 성취하였다는 결말을 맺어버릴까? 그러나 이런 싱거운 결말이 어디 있으랴. 결말이 되기는 되었지만 이따위 결말을 짓기 위하여 그런 서두는 무의미한 자다. 그럼 다르게 결말을 맺어볼까? 화공은 처녀를 제 오막살이로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처녀에게 용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까 용궁 이야기로 촉을 들은 처녀는 이번은 그렇듯 큰 감흥도 느끼지 않는 모양으로 그다지 신통한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화공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화공은 그 그림을 영 위안품 채로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결말이다. 그럼 또다시? 화공은 처녀를 데리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처녀를 보면 볼수록 탐스러워서 그림은 집어던지고 처녀를 아내로 삼아버렸다. 앞을 못 보는 처녀는 이 추하게 생긴 화공에게도 아무 불만이 없이 일생을 즐겁게 보냈다. 무로나 아내를 얻으려던 화공은 절세의 미녀를 아내로 얻게 되었다. 역시 불만이다. 귀찮고 성가시다. 저주받을 유행가사요. 여는 일어났다. 감흥을 잃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가 싫었다. 그냥 들리는 유행가,
그것이 안 들리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굽어봄에 저 멀리 소나무 틈으로 한 줄기 번뜩이는 것은 아까의 샘물이다. 그 샘물로 가장 이 이야기의 원천이 된 그 샘으로 내려가자. 벼랑을 내려가기는 올라가기보다 더 힘들었다.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다가 실수하여 떨어지면 과즉 제자리에 내린다. 그러나 내려가다가 발을 실수하면 어디까지 굴러갈지 예측할 길이 없다. 잘못하다가는 청운동 어구까지 굴러갈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올라갈 때에는 도움이 되던 스틱조차 내려갈 때에는 귀찮기 짝이 없다. 반각이나 걸려서 여는 드디어 그 샘가에 도달하였다. 샘가에는 과연 한 개의 바위가 사람 하나 앉기 좋을 만한 자리가 있다. 이 바위가 화공이 쌀 씻던 바위일까? 처녀가 앉아서 공상하던 바위일까? 그 아래를 깊은 남벽으로 알았더니 겨우 한 뼘 미만의 얕은 물로써 바위 위를 기운 없이 뚫뚫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고요하기 짝이 없었다. 바람 소리도 멀리 위에서만 들린다. 그리고 소나무와 바위에 둘러싸여서 꽤 음침한 이 골짜기는 옛날 세상을 피한 화공이 즐겨하였음직하다. 자, 그러면 이 골짜기에서 아까 그 이야기의 꼬리를 마저 지을까? 화공은 처녀를 데리고 오막살이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너무도 긴장되고 또한 기뻐서 저녁도 짓기 싫었다. 들어와 봄에 벌써 여러 해를 멀리 달리기를 기다리는 족자의 여인의 몸짓조차 흔연히 화공을 맞는 듯하였다. 자, 거기 앉거라. 수년간 화공을 힐칙하던 머리 없는 그림이 화공의 앞에 퍼졌다. 단청도 준비되었다. 터질 듯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폭 앞에 자리를 잡은 화공은 빛이 비치도록 남양하여 처녀를 앉히고 손으로는 붓을 적시며 이야기를 꺼내었다. 벌써 황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해로서 숙망을 달하려 하는 것이다. 10년간을 벼르기만 하면서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저축되었던 화공의 힘은 손으로 모였다. 그러고 알겠지? 눈으로는 처녀의 얼굴을 보며 입으로는 용궁 이야기를 하며 손은 번개같이 붓을 둘렀다. 용궁에는 여의주라는 구슬이 있구나. 이 여의주라는 구슬은 마음에 있는 바는 다 달할 수 있는 보물로서 그 구슬을 네 눈 위에 한번 구울리면 너도 광명한 일월을 보게 된다. 네? 그런 구슬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기만 하면 수일 내로 너를 데리고 용궁에 가서 여의주를 빌려서 네 눈도 고쳐주마. 그러면 저도 광명한 일월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광명한 일월, 무지개라는 칠색이 영롱한 기묘한 것, 아름다운 숲을, 유수한 골짜기, 무엇인들 다 못 보랴. 아이고, 어서 그 여의주를 구해서. 아, 놀라운 아름다운 표정이었다. 화공은 처녀의 얼굴에 나타나 넘치는 이 놀라운 표정을 하나도 잃지 않고 화폭 위에 옮겼다. 황후는 어느덧 밤으로 변하였다. 이때는 그림의 여인에게는 단지 눈동자가 그려지지 않을 뿐 그 밖의 것은 다 완성이 되었다. 동자까지 그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생명을 좌우할 눈동자를 그리기에는 날은 너무도 어두웠다. 눈동자 하나쯤이야 밝은 날로 남겨둔들 어떠랴. 하여간 10년 숙망을 겨우 달한 화공의 심사는 무엇에 비기지 못하도록 기뻤다. 아, 이 탄성은 오래 벼르던 일이 끝난 때에 나는 기쁨의 소리였다. 이 일단의 안심과 함께 화공의 마음에는
또 다른 긴장과 정열이 솟아올랐다. 꽤 어두운 가운데서 처녀의 얼굴을 유심히 보기 위하여 화공이 잡은 자리는 처녀의 무릎과 서로 닿을만치 가까웠다. 그림에 대한 일단의 안심과 함께 화공의 코로 몰려 들어오는 강렬한 처녀의 재치와 전신으로 느끼는 처녀의 접근 때문에 화공의 신경은 거의 마비될 듯 싶었다. 차차 가길각 몸까지 떨리기 시작하였다. 어두움 가운데서 황홀스러이 빛나는 처녀의 커다란 눈과 정열로 들먹거리는 입술은 화공의 정신까지 혼미하게 하였다. 밝은 날 화공과 소경 처녀의 두 사람은 벌써 남이 아니었다. 오늘은 동자를 완성시키리라. 30년의 독신 생활을 벗어버린 화공은 30년간을 혼자 먹던 조반을 소경 처녀와 같이 먹고 다시 그림포 앞에 앉았다. 용궁은? 기쁨으로 빛나는 처녀의 눈. 그러나 화공의 신미 안에 비친 그 눈은 어제의 눈이 아니었다. 아름답기는 다시 없는 아름다운 눈이었다. 그러나 그 눈은 사내의 사랑을 구하는 여인의 눈이었다. 병신이라 수모봤던 전생을 벗어버리고 어젯밤 처음으로 인생의 봄을 맛본 처녀는 이제는 한 개의 그 지어미의 눈이요, 한 개의 애욕의 눈이었다. 용궁은? 용궁에 어서 가서 여의주를 얻어서 제 눈을 띄워주세요. 밝은 천지도 천지려니와 당신이 어서 눈 뜨고 보고 싶어. 어젯밤 잠자리에서 자기는 24살 난 풍신 좋은 사내라고 자랑한 화공의 말을 그대로 믿는 소경 처녀였다. 얻어주지. 그 칠색이 영롱한. 그 칠색도 어서 보고 싶어요. 그래. 좌우간 지금 머리로 생각해보란 말이야. 네, 참 어서 보고 싶어서. 굽어보면 무릎 앞의 그림은 어서 한 점 동자를 찍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소경의 눈에 나타난 것은 아름답기는 아름다우나 그것은 애욕의 표정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런 눈을 그리려고 10년을 고심한 것이 아니었다. 자, 용궁을 생각해봐. 생각이나 하면 뭘 합니까? 어서 이 눈으로 보아야지. 생각이라도 해보란 말이야. 짐작이 가야 생각도 하지요. 어제 생각하던 대로 생각을 해봐. 네. 화공은 드디어 역정을 내었다. 자, 용궁. 네. 용궁을 생각해봐. 그래, 용궁이 어때? 칠색이 영롱하고요. 그래, 또 황금 기둥? 아니, 비단으로 싼 기둥이 있고요. 또 푸른 진주가 아니야. 푸른 빛이지. 빛이 주녀던가 문이던가? 에이, 바보. 화공은 커다란 양손으로 각 소경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자, 다시 곰곰이. 용궁은 바닷속에. 겁에 뛰어서 어릿거리는 소경의 양에 화공은 손으로 소경의 따귀를 갈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으랴. 봄의 그 병신 눈은 깜빡일 줄도 모르고 화공을 바라보고 있다. 그 천치 같은 눈을 보매 화공의 노염은 더욱 커졌다. 화공은 양손으로 소경의 멱을 잡았다. 에이 바보야, 이 천치야, 병신아. 생각나는 저주의 말을 연하여 퍼부으면서 소경의 멱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병신처럼 멀겋게 뜨인 눈자위에 온망의 빛깔이 나타난 것을 보고 더욱 힘있게 흔들었다. 흔들다가 화공은 딱 그 손을 놓았다. 소경의 몸이 너무도 무거워졌으므로. 화공의 손에서 놓인 소경의 몸은 손을 뒤솟은 채 번뜩 나가 넘어졌다. 넘어지는 서슬에 벼루가 전복되었다.
뒤집어진 벼루에서 튀어난 먹방울이 소경의 얼굴에 덮였다. 깜짝 놀라서 흔들어 보매 소경은 벌써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화공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망지소조하여 허둥거리던 화공은 눈을 뜻없이 자기의 그림 위에 던지다가 소리를 내며 자빠졌다. 그 그림의 얼굴에는 어느덧 동자가 찍혔다. 자빠졌던 화공이 좀 정신을 가다듬어 몸을 겨우 일으켜서 다시 그림을 보매 두 눈에는 완연히 동자가 그려진 것이었다. 그 동자의 모양이 또한 화공으로 하여금 다시 덜썩 엉덩이를 붙이게 하였다. 아까 소경처녀가 화공에게 멱을 잡혔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원망의 눈, 그림의 동자는 완연히 그것이었다. 소경이 넘어지는 서슬에 벼루를 엎는다는 것은 기이할 것도 없고 벼루가 엎어질 때 먹방울이 튄다는 것도 기이하달 수도 없지만 그 먹방울이 어떻게 그렇게도 기묘하게 떨어졌을까? 먹이 떨어진 동자로부터 먹물이 번진 홍채에 이르기까지 어찌도 그렇게 기묘하게 되었을까? 한편에는 송장, 한편에는 송장에 화상을 놓고 망연히 앉아있는 화공의 몸은 스스로 멈출 수 없이 와들와들 떨렸다. 수일 후부터 한양성 내에는 괴상한 여인의 화상을 들고 우물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늙은 광인 하나가 생겼다. 그의 내력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괴상한 화상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므로 사람들이 보고자 하면 그는 길을 써서 보이지 않고 도망하여 버리고 한다. 이렇게 수년간을 방황하다가 어떤 눈몰아치는 날 돌베개를 베고 그의 일생을 마감하였다. 죽을 때도 그는 그 족자는 깊이 품에 품고 죽었다. 늙은 화공이여, 그대의 쓸쓸한 일생을 여는 조상하노라. 여는 지팡이로서 물을 두어 번 저어보고 고즈넉이 몸을 일으켰다. 우러러 봄의 여름의 석양은 벌써 백악 위로 춤추고 이 천고의 계곡을 산새가 남북으로 건넌다.